김유신 집안을 내 편으로 한다 했는데 이 표에서 보듯이 김춘추와 김유신은 당연히 서로 다른 집안이고요. 김춘추의 집안은 진지왕의 후손입니다. 즉 신라 왕의 손자가 바로 김춘추입니다. 그에 비해서 김유신의 집안은 김무력의 후손이 김유신인데 이 김무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춘추의 친구인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 김무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야의 왕손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신라의 진지왕은 서기 576년에서 579년까지 불과 3년 동안 신라의 왕을 지냅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나죠. 그 쫓겨나는 이유가 삼국사기에 따르면 황음무도했다. 즉 술을 좋아하고 여색을 좋아하고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역사가들이 연구하기로는 그거보다는 진지왕이 오히려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에 왕 중심의 신라를 만들려고 해서 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춘추는 왕의 손자, 쫓겨난 왕의 손자로서 당시 신라 사회에서는 진골이라고 하죠. 신라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골품제도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맨 상층에는 성골이 있는데 진지왕은 성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지왕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남으로써 진지왕의 아들인 용춘 이하는 그 아래 단급인 진골로 강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용춘은 자기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귀족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맡아가면서 가문의 부활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드디어 춘추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건데 용추는 이름에도 용자가 들어 있습니다만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형랑 즉 뭡니까 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인물이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면극에 나오는 처용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 있죠. 그 처용랑의 아버지가 용수라고 돼 있는데 역사적인 기록, 고대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좀 혼란스럽습니다만 용수가 용춘인지 용춘이 용수하고 형제간인지 잘 구별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김춘추는 이른바 그 신화적인 인물인 처용랑,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다는 처용랑과도 형제 또는 사촌의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용자는 그 드래곤이라고 하죠. 이 드래곤은 불교에서는 호법신이라고 합니다. 즉 불교의 신앙을 지키는 인물을 용춘이라고 하죠. 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춘이라는 인물은 대단히 불교적인 성격의 이름을 가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춘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춘추는 대단히 유교적인 성격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춘추는 일반적으로는 봄, 가을이라고 해서 연대기를 뜻하기도 하고 나이를 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춘추 필법이라는 표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춘추는 유교적인 의미에서 정의의 구현을 상징하기도 해요.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용춘이 불교적인 성격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인 춘추는 대단히 유교적인 색채의 이름이다. 그런데 당시 신라 사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교 사회였다. 그러니까 그 불교 사회의 전통이 강한 가운데 김춘추는 유교로의 접근, 유교로의 전환을 꾀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하나 흥미로운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추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엄정한 평가, 그러니까 역사 바로 잡기,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김춘추가 진지왕의 억울한 사정, 즉 자기 집안의 억울한 몰락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즉 다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았던 것이 아닌가, 이름에 담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춘추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 용춘이 지어준 이름이라기보다는 김춘추가 장성해서 스스로 그렇게 아마 이름을 고친 것이 아닌가,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이름을 고친 것이 아닌가, 이름부터가 범상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김춘추가 김유신에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진지왕의 후손인 김춘추나 망해버린 가야의 마지막 왕 구해왕의 후손인 김유신이 신라의 귀족사회에 속하면서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귀족사회의 마이너리티였다는 거죠. 소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수자끼리의 연합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김유신은 풍부한 철의 자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가야왕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아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재물을, 김유신의 재물, 김유신의 철의 자원을 김춘추가 정치적으로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김유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이 되긴 했죠. 가야 왕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역시 신라 본래의 왕족들과는 거리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춘추라고 하는 디딤돌을 짚고 넘어갈 적에 김유신의 가문이 그런 귀족 가문으로서의 정체성을 길이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양자가 합쳐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유신은 명장으로 유명하고 김춘추는 그 이름에서도 보듯이 유교적인 인물, 즉 말하자면 중국의 고전적 지혜를 습득한 지혜로운 인물이죠. 즉 김춘추가 문을 상징한다면 김유신은 무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해도 좋겠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합쳐지면 신라 귀족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이 연합을 하게 되어서 새로운 세력을 키운다는 의미가 생길 텐데요.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보희의 설화입니다. 보희의 설화를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유신의 집에 축구를 하러 간, 공을 차러 간 김춘추가 옷고름이 떨어졌는데 그 옷고름을 김유신의 누이인 보희가 달아줘서 두 사람 사이에 인연이 생겼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결혼을 했다. 김유신과 김춘추 집안이 결국 결혼을 통해서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하였다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설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화는 그 자체가 역사는 아니죠. 그러나 역사적 사건에 깃든 그런 의미를 잘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